자, 그리고 주의할 것은 제가 아까 지금 단계별로 항시, 성시, 전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시험이 또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말할 때는 그냥 줄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. 큰 범주에서.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시험은 그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 뒷단에서 보죠. 근데 중국에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봐요. 사람들이 요만한 골방이 있어. 그 골방에 들어가서 먹을 거하고 이제 싸들고 한 일주일 동안 들어가갖고 보는 거예요. 촛불 하나 켜놓고. 자, 사방에 막힌 방하고. 그 보진제 뭐냐면 역사가 붙어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고 열심히 써대요. 근데 되게 이제 골방에 들어가면 이제 안 보이잖아. 감독관도 안 보이잖아.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옷 전체를 그 13개월 다 적어놓고 여기다가 옷을. 거기 아니 족보도 가지고 와서.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컨닝 되게 많이 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 컨닝도 많이 했어.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때 어떻게 살까 보면 과거 시험할 때만 컨닝하고 대피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부정도 되게 많았어요. 예. 자,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서 서양 봉건제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너무 쉽죠? 예, 이거 봉건제 등장 배경이었고 이제 그 9세기 때 나왔는데 이게 뭐 제가 그 합격자 그 답안을 보면 4세기로 됐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. 9세기예요. 9세기 때 이제 내부적으로는 프랑코 왕국이 분열돼 있었죠. 네, 분열돼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노르만이 마자르니 뭐 이슬람족이 막 쳐도니까 자 이때 구신점이 사라진 가운데서 이민족이 침입하려니까 지방의 이제 무장 세력들한테 이제 힘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토지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군소 세력들이 그 밑에 들어가죠. 그래서 그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이제 형성된 것이 봉건제도죠. 그래서 봉건제도는 상층 구조는 주로 이제 주종제도, 쌍무적 계약관계였고 하층은 기사하고 이제 농노는 자원제도, 이런 것들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건제도에서 이제 상부 구조는 주종관계인데 주종관계는 쌍무적 계약관계죠. 그래서 봉신의 의무가 있고 주군의 의무가 있어요. 봉신의 의무와 주군의 의무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아시면 되고 뭐 통론 정도 하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서 나왔죠. 네, 그걸 쭉 쓰시면 돼요.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봉건제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쉽죠. 일본의 에도마쿠하고 이제 준하 봉건제도를 비교하는데 뭐 교과서 좀 비교하면 돼요. 뭐 종포를 매겨다 차원적 봉건제도고 그 에도마쿠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다. 이건 뭐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없어요.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워요. 그게 되게 주관적인데 자, 이 봉건제도가 유럽의 어떤 정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? 이건 좀 약간 생각할 문제예요. 일단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. 예, 그 정확한 답은 저도 못 찾았는데 그 지방분권을 가속화시켜서 지방자치 정치 문화가 발달됐죠.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문화가 되게 발달됐죠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조그만 지역 단위로 적어도 10만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10,000명, 5,000명 요 정도의 지역 어떤 그 자치가 되게 발전됐고 계약관계 중심 문화 후에 근대적 어떤 사회계약서가 나왔다. 이거는 그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제가 했어요. 그래서 정치와 권력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했는데 밑에 있는 부분도 맞을 수가 있어요. 합격자 답안을 제가 예언했는데 요거는 정확한 답을 제가 못 찾았고 그냥 상식적인 통상적인 생각으로 적어놨거든요. 네. 자, 그 다음에 4-2번 문제가 약간 이제 그 내용이 역도론 문제라고 그 서양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혼합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. 그래갖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서 김교사가 고등학교 서양 봉건제의 성격을 수업 내용 설정할 경우에 역사교육의 그 내용 선정 원리의 세 가지 측면을 내용 선정 타당성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사적 설명에서 김교사가 선택한 비교의 특징과 지도상의 유의점을 쓰시오. 자, 선정 원리는 중요성 원리 세 가지가 있죠? 세 가지가 있죠. 학문적 측면의 원리와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측면, 학습자 측면. 학문적 측면은 뭐 본질적 중요성, 도구적 중요성, 현재의 가치, 과거의 가치. 그 다음에 학습자 측면은 발달 단계, 흥미 발달 단계나 학습자의 흥미 같은 거. 그리고 사회적 요구 같은 경우 국가 사회적 요구 등등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할 때 그냥 요거를 지금 역사교육 내용 선정 원리는 하는데 타당성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
이게 뭐냐면 그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요 성적 원리를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. 근데 밑에 이제 합격자분이 답안을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문제를 답안 설정할지 모르겠는데 내용도 보겠지만 저는 이제 요런 내용들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학습자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갑자기 그 학문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측면 그 구체 내용들 그 기준들만 제시하면 그 내용들을 대충 보고 그냥 채점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있고 자 그 다음에 비교 학습할 때 그 특징과 지도사 유의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비교 학습의 유의점들을 쓰시면 되죠. 뭐 비교 학습할 때 뭐 비교의 대상에 대한 선호나 감정의 우열을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준을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판단 결과를 뭐 다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비교할 때 뭐 비교의 범주와 초점 맞춰서 해야 된다. 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쭉 서술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비교 학습 부분 유의점 특징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. 이거는 예. 툭하면 비교 학습 나와요.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역교론 기출 지금까지 2010년도 전공교육사 기출 문제 분석이 끝났고 그럼 한마디로 이제 좀 하면 이번 문제는 작년보다도 이제 전반적으로 2차를 볼 때는 쉬웠지만 1차를 볼 때는 한국사 중심에서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그 시험 보는데 내년에 치호가 더 줄어드는 거 아시죠? 예, 교육관이 개정됐기 때문에 역사과도 뭐 크게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그 TO가 줄면 줄수록 이제 평균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올라가더라고요. 네, 특히 1차 난이도는 2차 상관없어요. 어차피 거기에서 3명 중에 2명만 뽑고 1명은 떨어뜨리는 시험이니까. 그래서 이제 한국사나 이거 한국사가 좀 어렵게 나왔지만 그 세계사도 다음에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쉽게 나왔다고 해서 이 정도 나오겠지 하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여러 방면의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. 네, 그래서 긴 강의 잘 들어주셨고요.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